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낱말을 들은 적이 있죠. 최초의 유인원 그래 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로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여러 또 호모 하빌리스, 응? 또 호모 파베르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인제 나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거든요. 그런데 좀 의문나는 게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 앞에 호모라는 말이 안 붙는지. 예? 그 그러니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응? 그 오스트랄로가 그게 남쪽이란 뜻이에요. 오스트리아라는 지역도 남쪽이라는 뜻과 연관이 있죠. 그리고 피테쿠스가 인제 원숭이란 뜻이에요. 그러니까 남쪽 원숭이죠, 오스트랄로피테쿠스. 그러니까 유인원 그 유인원이 유인원의 흔적이 화석이 남쪽 남쪽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남쪽에서 발견된 원숭이다 그래 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연도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아주 까마득한 뭐 300~400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이에요. 음 유인원, 비슷할 유자에다가 사람 인자 쓰고 원숭이 원자 써 가지고 유인원이죠.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다. 유인원인데요. 근데 생물 분류 체계로 따지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호모라는 그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. 이 생물 분류학 체계,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학명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만든 장본인은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칼 폰 린네인데요. 이분이 1735 년도에 시스테마 나투라에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라틴어예요. 영어로 따지면 내추럴 시스템이에요. 네이처 시스템이에요. 우리말로는 자연의 체계죠. 그래서 초판을 1935 년도에 1735 년도에 발간했는데 그게 인제 이 학문 사회에서 이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이 칼 폰 린네가 이거를 수정을 해 가지고 드디어 1758 년도에 시판을 내요. 그래서 이 1758 년도가 이 생물 분류학이 정식으로 본격적으로 발동한 해로 보고 있죠. 그래서 이 칼 폰 린네는 생물을 어떻게 분류하느냐. 예? 시스테마 나투라에, 예? 네이처 시스템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. 분류 체계가 참 재밌어요. 위로부터 가장 크게 하면서 이제 밑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4개 정도로 분류했는데 지금 현대 생물 분류학에서는 7 개로 분류하거든요. 맨 위로부터 개, 문, 강, 목, 과, 속, 종 이렇죠. 그래서 이제 칼 폰 린네는 생물을 분류할 때 이름을 붙일 때 개, 문, 광, 목, 과 이거는 떼어버리고 속명과 종명만 쓰자. 그래서 이명법이에요. 칼 폰 린네가 제안한 거예요. 이명법. 이가 그게 투죠, 투. 예? 둘. 속명만
속명과 종명만 쓰자. 그래서 인제 그 생물의 이름이 속명이 좀 성 같은 거고요. 종명이 인제 그 좀 더 그 분류 체계가 인제 낮은 그 이름 같은 거죠. 그래서 그 인간의 예 그 학명은 그 칼폰 린네가 제안한 이명법에 따라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죠. 이 다 라틴어예요. 그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뭐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는 인간, 또 뭐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, 호모 파베르, 예? 호모 하빌리스라고도 해요. 뭐 이런 뭐 여러 호모가 많아요. 이거 말고도. 어? 네안데르탈렌스 있잖아요. 네안데르탈렌인은 그 생물 분류학 체계로 따지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스예요.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호모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. 왜? 이건 최초의 원시인이다. 사람보다는 그 원숭이에 더 가까운. 하지만 네안데르탈렌스는 이 호모사피엔스와 같이 이 지구에 공생하면서 살던 그 생물이었거든요. 생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같이 그 호모사피엔스보다도 더 체격은 더 좋았다고 하죠. 하지만 사라졌죠. 하지만 그 네안데르탈렌스의 정식 학명으로 따지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스의 그 유전자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 어딘가에도 박혀 있다고 하네요.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. 결국 그 호모 네안데르탈렌스와 호모 사피엔스 간에 그 그 그 그 유전자 교환이 있었다는 거죠. 성적 결합이 있었다는 거죠. 하여튼 그러니까 호모 네안데르탈렌스는 원숭이가 아니다. 이건 사람에 가까웠다. 사람이다. 거의 호모 사피엔스와 그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했다라고 보는 거죠. 똑같지는 않더라도. 그런데 이 뭐 호모 뭐 이렉투스, 호모 뭐 하빌리스, 뭐 호모 네안데르탈렌스 이거는 생물학자들이 만든 그 생물 시스템에 따라서 분류한 그 학명이 아니고 인류학자들이 만든 거예요. 그런 이름들은 인류학자들이 예. 뭐 그러니까 인제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그 화석을 이렇게 그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도구를 사용했었고 그 서서 다녔고 딱 직립보행을 했고 뭐 도구를 사용했고 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은 그 인류학자들이 만든 이름이다. 그리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. 호모 이그나투스 이거는 뭐 불을 사용하는 인간 뭐 그런 거 아시죠? 제가 만든 말도 있어요. 어? 호모 러비시. 러비시가 쓰레기거든요.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. 인간만이 쓰레기를 버리거든요. 인간만이 쓰레기를 버려요. 뭐 러비시는 영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학명 비슷하게 지으려면 이게 라틴어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그 호모가 뭐냐? 호모가 왜 호모라고 했을까? 칼폰 린네는 왜 호모라고 했을까? 속명을 왜 계문, 강목, 과속종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가장 밑에 두 단계 왜 인간을 호모라고 했을까? 이거는 호모 사피엔스는 인류학자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. 이거는 생물학자인 칼폰 린네가 정식으로 인간의 학명을 이명법에 따라서 지은 거예요. 넘버 2. 예. 두 가지로 속명과 종명을 쓴다.
왜 호모라고 했을까? 우리가 호모 그러면 뭐 동성애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. 근데 인제 그 동성이라는 거는 그 가틀두엉이잖아요. 성이 같은 그 자들끼리 그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에 그 사랑을 하는 거를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이 호모는 같다는 뜻이죠. 근데 이 생물학에서 호모는 뭐 같다라는 그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, 그 호모는 그 뭐 이설이 딱 정설은 아닌데, 제가 봤을 때는 호모는 그 뭔 뜻이냐 호모가. 응? 그 진흙이란 뜻 같아요. 진흙. 흙. 응? 그러니까 이게 이 생명이 만들어졌다.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? 진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. 진흙으로부터 빚어졌다. 어? 그런 점에서 같다라는 거죠. 그런 점에서 호모 같다. 응? 같다. 응? 다 응? 호모 응? 호모 속에 속하는 생물들은 다 진흙으로 빚어졌다는 점에서는 다 동일하다. 이런 뜻이죠. 응? 그래서 호모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. 응? 그 성경에서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만들잖아요.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요. 또 고대 중국 신화에서도 그 여호와라는 여신이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동서양 공이 그 인간이라는 사람인 인간이라는 생물은 다 진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동등하다. 그래서 호모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? 저는 이렇게 그 생각하게 되네요. 사피엔스는 뭐냐? 이거는 그 라틴어인데요. 그 이성, 슬기, 지혜 이런 뜻이에요. 뭐 순 우리말로 슬기, 한자로 그 지혜죠, 지혜.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간, 슬기로운 인간, 그 종명이죠, 종명. 그런데 이 종명까지 왔는데 더 아래 단계로도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. 그건 이제 아종명이라고 하죠. 여기서 아는 이제 버그마자 써가지고, 예? 버그마자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버금 아종에 대한 이름은 이것도 사피엔스죠. 그래서 그 생물학자들이 분류한 현대 인간은 그 이명법으로는 호모 사피엔스고요. 근데 이제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. 맨 마지막에 사피엔스는 그 아종, 종에 버금가는 아종, 그 이름이죠. 아종명이죠. 그래서 이 현대 인간들은 아주 슬기롭고 또 슬기롭다 이런 뜻이죠.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. 그런 점에서 같다. 진흙으로 빚어진 어떤 그 것에서는 동일한데, 이 동일한 이 생물 사람인 인간은 굉장히 슬기롭다. 그런 뜻이죠. 호모 사피엔스가.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을까요?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을까? 그 인류학자들이 그 거론하는 최초의 호모는 호모, 호모는 호모 그 이렉투스예요. 직립하는 인간. 그러다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하빌리스 나오고, 뭐 호모 파베르라고도 하는데, 그러다가 이렇게 뭐 또 맞는데,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사람인 인간은
딱 하나의 종만 있게 되죠. 호모 사피엔스. 호모 네안데르탈렌스는 완전히 사라지죠. 뭐 그 유전자가 지금 현대 인간한테 그 남아 있다고는 한다지만 뭐 그건 뭐 제가 그거 더 이상 제가 알 수는 힘들고 알기는 힘들고 알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음. 언제부터 인간은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을까? 그래서 인제 그 인류학자들은 이제 뇌의 용량 가지고 얘기하잖아요. 이 뇌의 용량이 커진다. 뭐 이런 거를 하는데. 근데 이 네안데르탈렌스, 호모 네안데르탈렌스 우리가 보통 네안데르탈렌이라고 하는 이 이 그 존재들은 그 뇌의 용량도 뇌의 용량이 뭐 호모 사피엔스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다고 하네요. 왜 덩치가 컸으니까. 덩치가 당당했다 그래요 아주. 그런데 인간은 그 이 이 이 뇌가 커지면서 커짐과 동시에 뇌만 커지는 게 아니라 뇌의 용량만 큰 게 아니라 그 뇌 안에 그 어떤 그 주름들 있잖아요. 그 주름들 음? 그 주름들이 그 안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엮이면서 좀 더 생각하는 힘이 그 좀 더 더 발달했겠죠. 그래서 한마디로 그 호모 사피엔스 는 호모 사피엔스는 결국 생각하는 힘 때문에 이렇게 현대 문명을 이룬 거겠죠. 생각하는 힘. 생각하는 힘. 물론 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도 생각하는 힘이 있죠. 왜 없겠어요. 하지만 이 호모 사피엔스인 이 존재들은 그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죠. 수준이 높죠.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인제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. 사고력. 음? 사고력. 음? 사고 생각이잖아요. 생각은 한자고 사고는 아니 생각은 뭐 이게 한자에서 유래한 우리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각은 한자가 없어요. 우리말이고 그 정식 한자어는 그 생각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사고인데요. 이 사고력 힘력자 써 가지고 사고력인데 이 생각하는 힘은 사고력 많고 말고도 또 많아요. 뭐 통찰력도 있고요. 통찰력은 그 인사이트죠. 인 안에 있다 안에. 사이트 눈에 보이는 거 안에 있다 안에. 그 안에 보는 거를 꿰뚫어 보는 그 힘을 통찰력이라고 하죠. 음? 다른 동물들은 통찰력이 없죠. 그냥 겉에서 보는 것만 보죠. 하지만 인간은 안에 있는 거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죠. 그 꿰뚫을 통차거든요. 꿰뚫을 통차예요. 꿰뚫을 통. 살필 찰 통찰력이죠. 그리고 또 어떤 그 공감력도 있죠. 공감력. 어떤 sympathetic, sympathy, 더 나아가서 empathy, 다른 사람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엠퍼시 능력까지 있죠. 똑같이 생각하는 심퍼시, 동감의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는 그런 공감력도 있죠. 또 이 추상력이 있죠. 추상력. 이 추상. 이건 뭐 없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. 없는 거를. 이 수학은 추상력이에요. 현대 수학은 추상력이에요. 이 계산력에서 시작했지만 산술력에서 시작했지만 그 현대 고등 수학은 추상력이에요, 추상력.
이 추상적인 사고를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뭐 비판력이 있죠. 비판력. 이 비판력이랑 이 비난력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. 한자가 달라요. 비판력에서 비와 비난력에서 비는 한자가 다르죠. 비난할 때 그 비는 아닐 비자를 써요. 부정하는 거예요.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. 하지만 비판에서 그 비는 그 견줄 비자를 쓰죠. 비교할 때 비자를 쓰죠. 요거 요렇게 올려놓고 요렇게 견주는 거죠. 견주는 능력이죠.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 두루두루 견주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비판력이라고 하죠. 이게 굉장히 고등한 사고예요. 이 비난력은 그 견주지 않으면 그 비난만 하게 되거든요. 견주지 않으면. 왜? 한쪽만 봐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막 몰아세울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비난력이에요. 그럼 굉장히 그 1차원적인 그 사고력이죠. 비난력은. 하지만 비판력은 견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고동한 사고력이다. 그래서 이 비판력을 가져야 되죠.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인 사람은 비판력을 가져야 되죠. 견주는 능력.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뭐 판단력도 있고 또 창의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뭐 많아요. 아주 많은데 그 제가 이제 그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미감력이에요. 미감력. 잘 안 쓰는 말이에요. 뭐 안 쓰는 말이지만 뭐 미감력 뭐 누구나 이렇게 그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. 이런 말을.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미감력이라는 그 글자를 써봤는데 미감력. 이 미자가 이 위에가 지금 양이잖아요. 그 양처럼 그렸어요. 그 양이 들어간 한자는 다 좋은 뜻이 돼요. 양이 들어간 한자에서 제가 그 나쁜 뜻인 글자를 제가 아직 접해보지 않았어요. 양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거의 다 좋더라. 뭐 100%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. 장담할 수 없어요. 확정 지을 수 없어요. 뭐 의자, 의로울 자에도 그 위에가 양이잖아요. 뭐 하여튼 좋아요 다. 그래서 이제 이 끝에는 이제 대자예요. 대. 양이 크다. 양이 크다. 조합하면 저기 큰 양이에요. 큰 양. 근데 저기 큰 양이 아름다운가? 큰 양이 아름다워서 저기 미자가 됐나? 뭐 그런 설도 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 판단할 때는 그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.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릴 때 이 양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잖아요. 그때 그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 큰 양을 잡잖아요. 어린 양을 잡진 않잖아요. 주로 큰 양을 잡죠. 그때 그 제사 지내는 분위기가 너무 참 조용하고 참 뭐 어떤 그 아름다운 분위기다. 아주 고요하고 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아름다울 미가 됐다. 돼지를 자꾸 제사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돼지는 무지하게 시끄럽죠. 그 돼지 잡을 때. 그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. 오죽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그래요. 하지만 양은 그 제물을 올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목을 따가지고 죽일 때 그냥 아무 소리를 안 낸다 그러네요. 기껏해야 뭐 조금 이렇게 딱 신음 한번 하고 이렇게 아주 조용히 죽어간다고 한다 그러네요.
그래서 그 양이 죽어갈 때 어떤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그 적막할 거 아니에요? 그 어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분위기, 그 고요한 분위기, 응? 조용한 분위기. 그게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밑자가 되지 않을까. 그 양, 응? 그 양한테는 좀 불쌍한 얘기지만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. 이 감은 이제 뭐 느낄 감자죠. 여기 이제 이 하트가 있잖아요. 하트, 하트가 있죠. 힘. 그래서 이제 추상력, 비판력, 창의력, 사고력, 통찰력, 공감력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.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힘, 미감력, 미감력. 이 우리는 이 미감력이라는 것도요. 이거 굉장히 그 고등한 힘이에요. 생각하는 힘이에요. 우리가 어떤 그 예술 작품을 보고 또 어떤 음악을 듣고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. 아, 이거는 참 그 인간만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힘이 아닐까.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미감력이라는 거. 근데 그 같은 사람이지만 다 이 진흙으로 빚어진 다 호모잖아요. 그래서 진흙으로 빚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이 호모들이 이 생각하는 힘의 차이가 이 편차가 있죠. 차이가 있죠. 근데 이 미감력이라는 것은 이 차이가 참 큰 것 같아요. 미감력. 그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, 어떤 클래식 음악, 고전 음악을 들을 때, 저는 사실 그 고전 음악을 들을 때, 뭐 어떨 땐 참 눈물 나올 정도로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. 진짜 그 콘서트장에 가가지고, 이렇게 딱 들으면, 이거 쫙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할 때 그 장음하게 흐르는 소리가 정말로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저는 그 미감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대개 말이죠. 저는 고전 음악 듣는 거는 좀 지루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전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저는 미감력이 좀 떨어져요. 저는 고전 음악보다는 그, 그 현대 음악이 더 좋아요. 현대 음악이 더 좋아요. 그리고 어떤 그 미술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도 뭐 어떤 그림들은 참 어떤 작품들은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다고 느끼죠. 아름답다고 느껴요. 특히 저는 그 고흐의 그림을 보면,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좀 이렇게 좀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. 물론 이제 그 고흐라는 사람이라는 그 인간의 어떤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투영되기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유럽 여행할 때 일부러 고흐의 흔적지들을 다 쫓아다녀서 본 적이 있어요. 저기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고흐가 이렇게 갔었던 고흐가 지냈던 곳을 제가 한번 다 둘러본 적이 있거든요. 그 고흐의 그 작품이 좋아서.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고흐라는 그림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감력을 가지는 거죠. 그런데 또 요즘 현대 미술은 또 이 그리는 미술이 아니에요. 요즘 현대 미술은 콘셉트 미술이에요. 콘셉트 예술이에요. 잘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컨셉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요즘은 그게 인정을 받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미감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는 고전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감력이 떨어지고 미술에 있어서는 이 추상 미술 있잖아요. 어? 어떤 컨셉 미술,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하는데,
뭐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데, 동시대 예술이라고 하는데, 이런 데서는 제가 좀 미감이 떨어져요. 좀 상반되죠. 음악에서는 고전 음악이 떨어지고, 미술에서는 현대 미술이 떨어지고, 미감력이, 제가 지니고 있는 미감력이 그래요. 그리고 나름 저는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글자 따라 말고도, 글자 따라 생각 따라 말고도, 노래 따라 느낌 따라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, 벌써 제가 올린 게 지금 뭐 180개 정도 돼요. 180개 가까이 갔어요. 며칠 전에도 하나 더 올렸는데요. 비틀즈의 썸씽 올렸어요. 그 전에 뭐 나오나 노래 한 2개 정도 올렸고요. 무시로 올렸고, 뭐 잡초 뭐 올렸는데, 그러면 제가 이제 기타를 어릴 때부터,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서도 기타 치고, 그 나름대로 저는 음악 공부를 했어요. 제가 이제 그 학원을 다니면서 화성학도 공부하고, 그 예전에 제가 그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고 그 대학로에 있었는데, 동숭동 거기 서울 재즈 아카데미가 있거든요. 거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거기 다닌 적이 있어요. 3개월 그 주말반, 토요일반 다녔어요. 거기서 제가 화성학을 공부하면서, 야, 이게 기타 실력을 올리려면 이게 이 화성학을 알아야 되는구나. 그래서 그 화성학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그 공부를 해가지고, 여기 이 반음미학이라는 책 있죠? 이 반음미학. 이거 제가 화성학 공부해서 쓴 책이에요. 이거 반음미학. 예? 반음미학. 결국은 다 반음이더라고요. 그 음악의 그 화성, 코드, 예? 화음, 하모니, 예? 그 불어는 앙상블인데, 이 결국은 반음이 만들어가는 세계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 정말로 그 음악 전문가들 있잖아요. 진짜 악보를 진짜로 어릴 적부터 악보를 볼 줄 알고 악보를 보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그 전문 뮤지션들에 비해서는 제가 어떤 이런 그 능력이나 지식은 떨어지지만,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이 반음 미학, 이런 거를 제가 그 책을 썼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노래 따라 느낌 따라에 음악을,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음악을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하고 연습해서 올려요. 그냥 제가 대충 치는 거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. 나름대로 연구하고 연습한다. 그래서 올리는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음악에 대해서,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 남들이 그거를 보고 들을 때 이 미감력의 차이가 커요. 미감력의 차이가.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를 보고 들으면서 느낄 때 그 미감력의 차이가 크더라고요. 제 음악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. 뭐 제가 뭐 그 노래 따라 느낌 따라 해가지고 또 구독자가 많지도 않아요. 뭐 조회수가 많지도 않아요. 저는 뭐 그런 거랑 별 상관없이 이제 제 삶의 어떤 아카이브, 어떤 기록으로서 제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올리죠. 오늘도 이제 며칠 안에 불러서 올릴 게 있어요. 오늘도 연습했어요. 아빠의 청춘 노래 좋더라고요. 그것도 연습했고, 또 벤처스의 워크 돈 런, 이것도 연습했어요. 이건 뭐 그냥 노래는 아닌데
거기에 제가 뭐 노래 좀 이렇게 작사를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부르려고 해요. 연주 기타 연주하면서 워크 돈 런 유명하죠. "뛰지 말고 걸어라." 워크 돈 런. 그 벤처스의 그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. 오늘도 오늘 집에 제가 재택근무하면 재택근무 전 집에 있는 거를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연구하고 연습했어요. 음? 그래서 인제 이게 돌아가고 이게 돌아가고 이게 인제 그 가사가 입에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녹화를 시작해 가지고 곧바로 올리죠. 뭐 편집 이런 거 없이 그냥. 음.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 그 그 굉장히 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들은 어떤 칭찬 중에서 댓글을 남기잖아요. 뭐 그 댓글 많이 안 다시시는데 근데 제가 들은 댓글 중에서 최고의 댓글은 제가 노래 따라 느낌 따라 첫 번째 올린 거예요. 그 리니어드 스키니어드의 프리버드를 올렸거든요, 제일 첫 번째. 예?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굉장히 연구하고 연습해서 올렸어요. 근데 어느 분이 와 기타 한 대로 리니어드 스키니어드의 필을 예? 뭐 능가하네요. 뭐 이렇게 뭐 제가 그 댓글을 제가 정확한 직접 화법으로 제가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예? 그런 뜻으로 올렸어요. 그래서 참 '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다.'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했죠.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어떤 분들은 제 노래 듣고 "아 뭐 이렇게 뭐 악만 쓰세요?" 악을 그렇게 노래를 좀 부드럽게 부르지 이렇게 악을 쓰시면 어떻게 악만 쓴다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미감력의 차이가 커요. 제가 뭐 지금 뭐 180개 가까이 올렸는데 악 쓰는 노래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. 근데 제가 이제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제가 락커거든요. 음? 뭐 딜라일라 뭐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거 이런 거 부르려면 좀 세게 불러야 돼요. 하지만 뭐 부드럽게 부르는 곡도 많아요.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 이런 거 아주 부드럽게 부르죠. 뭐 마이 보이 뭐 이런 것도 부르는데 그래서 참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은 뭐 저보고 이렇게 악만 쓰냐고 예? 예? 악만 쓰고 그리고 인제 그러면 제가 좀 서운하죠. 좀 서운해요. '아 이거 잘 몰라 주시는구나.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연습해서 부르는 거를 몰라 주는구나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노래도 많다는 거를 몰라 주는구나.' 뭐 비율로 따지면 한 6대 4나 7대 3 정도 되지 않을까. 좀 악 쓰는 스타일이 좀 6 이나 7 좀 부드럽게 부르는 게 3 이나 4 어?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악 쓸 때는 악을 써야죠. 그래야지 미감이 살거든요. 악 쓸 때 악 쓰지 않고 조용하게 부른다? 그 노래의 미감이 떨어지죠. 딜라일라 같은 노래 있잖아요. 그거 제가 제일 제가 조회수가 많은데 그거는 뭐 조회수가 뭐 조회수 별로 상관은 안 하는데 그게 뭐 한 3.3 한 35,000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요. 예? 근데 그거는 주로 악 쓰는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 달린 댓글도 어 굉장히 좋게 나왔죠. 근데 제가 이 댓글에서 이렇게 막 "악을 쓰시냐."고 그러는 분들은 없어요. 지금까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간혹 있어요, 간혹. 왜 이렇게 악만 쓰시냐고. 그럼 좀 서운해요. 음? 그래서 참 이 미감력이라는 미감력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감력의 차이가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가 이게 크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타 치면은 다 기타 치는 사람을 다 똑같이 봐요. 아 응? 똑같다. 다 기타 치는 사람으로 본다 이거죠. 근데 저는 굉장히 연구하고 연습한다. 예? 근데 그걸 인제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뭐 기타 치는 사람 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?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.
근데 뭐 하여튼 이 미감력,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호모 사피엔스로서 생각하는 힘인, 여러 가지 생각하는 힘들 중에서 이 미감력, 우리가 이거를 음? 좀 키우고 기르고, 뭐 억지로 그럴 수는 없죠.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미감력 글자를 써서 좀 긴 이야기를 올려드렸습니다.